안녕하십니까. 자, 민간경비론을 맡게 된 송광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간경비론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비지도사를 이제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 오셨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청원경찰을 하시는 분들도 이 과목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상을 비교를 한다면 실제로 민간경비로는 절대평가이죠. 그래서 일정한 점수를 맞게 되면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목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에 있어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을 하셔야만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냥 통과만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청원경찰 과목들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비지도사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간혹 청원경찰이 더 어렵게 좀 세심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런데 청원경찰은 공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양수산부 자체의 청원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공개가 되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청원경찰은 다르게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민간경비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금 좀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비지도사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은 민간경비론인데 이제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어떤 직렬이 어느 직렬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접근을 아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간경비로는 이게 이제 거의 개론에 가까운 그런 과목이다 보니 출제 범위가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 수록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진 바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지도사 쪽이나 이런 이제 민간경비론을 강의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에 상당 부분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출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거를 주로 표시를 했지만 이제 안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는 요령을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일단 강의를 먼저 한번 쭉 보시면서 훑어보시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판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서도 한 번씩 쭉 한번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할 때 교재도 제가 점점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하나는 한 번 보실 때는 좀 자세하게 또 한 번 복습하실 때는 스킵하듯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보다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기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기출 설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밑줄이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어진 바 있다거나
하고는 오래전부터라도 기출문제가 있는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의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출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출 몇 년도, 어느 시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 자체, 기출문제에 나왔던 설문이나 지문이 이거는 좀 봐야 돼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이론서에 있는 해당 내용 밑에다가 기출 설문이라고 해서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그렇게 일단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기출문제 표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론서의 제목 부분에다가 기출 표시를 하고 내용에는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저 교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설문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사실은 사가지고 열심히 본다. 그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기출문제가 나온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민간경비론 관련 부분은 이제 목차를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앞에 목차를 보시면 제1편은 민간경비론 총론 분야고요. 제2편은 민간경비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이 의의나 혹은 일반론적인 실행 과정, 그리고 이제 민간경비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이나 혼란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부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총론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두리뭉실한 거죠. 원론적인 부분들이 총론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편 민간경비 활동을 보게 되면 각각의 경비 활동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시설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설 경비 혹은 특수경비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가장 두각으로 많이 나타내는 것이 어차피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안전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 무조건 나오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전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나 행사장 안전 관리 관련 부분도 시험 문제가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마스크를 벗고들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없었던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행사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시험 문제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민간경비론이라 그래서 그냥 학문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실무와 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호송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나오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거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좀 막아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바로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민간 경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여기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들여다보시면 이 과목하고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민간경비론 과목에 일단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자격증을 따셔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임기가 좀 보장이 되는 초원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민간경비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입장에서 이 과목을 접하시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이 과목의 특성을 일단 생각하셔가지고 목표 점수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막 고득점을 맞으실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1차 과목이다 보니 일단은 통과할 수 있는 점수 정도 맞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청원경찰과 같은 이런 상대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고 저도 강의를 일단 할 때는 난이도를 일단 상급에 놓고 좀 꼼꼼하게 나온다.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OT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어차피 이제 총론 먼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총론을 보시게 되면 제 1편 안에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개념이나 의의를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챕터 1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의 의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1절 국가의 기능과 치안입니다. 국가의 기능과 치안. 국가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제1차적 기능, 제2차적 기능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제1차적 기능은 보호 보장 기능, 제2차적 기능은 복지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보장 기능을 보게 되면 국가의 안보 기능, 국가 안보라는 말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일단 차단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예전 같으면 어때요? 안보가 총칼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정말 많았죠. 뭐 지리적인 입장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꼭 총칼 들고만 쳐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를 놓고 이제 주변국들 혹은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꼭 총칼을 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이냐 환경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후쿠시마 오염수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황사 뭐 이런 것도 매년 좀 우리의 이 날씨를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예전에 아주 고전적인 입장에서야 뭐 총칼을 들고 무기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꼭 오늘날에는 그렇지만도 않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이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유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서 유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헌법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구나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도구로서 민주주의 혹은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죠. 거기에 이제
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왔듯이 뭐 공정, 그죠?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을 화두로 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화두이기도 하고 그 영원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 그리고 이제 치안 유지 혹은 질서 유지 혹은 법과 질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제2차적으로는 이제 복지 기능입니다. 이 복지 기능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의 문제랄지 혹은 노동의 문제 혹은 의료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의료보험이나 혹은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노후나 혹은 건강을 지켜보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복지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이걸 넘겨보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의료보험으로 가는데 이거를 개인보험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들도 많이 시도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관련 부분은 지금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언제 되면 고갈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보험보다는 그대로 좀 낫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능은 복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의 복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의 기능을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봤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안에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미 섞여서 잠깐 설명을 이미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말부터는 이게 복지국가의 역할로서 공공 분야가 이제 상당히 등치가 커졌어요. 너무 비례화됐죠. 이제 그러다 하다 보니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재정 건전성도 약화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겨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이후가 되면서 이제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비용의 어떤 공공 서비스가 그만큼의 이제 효과를 거두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공적인 서비스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공공 분야에서 이게 이제 민간 분야로 이양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날 사회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게 민간이 일정 부분을 떠나서 경쟁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능률적이면서 적정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민영화시키고 민간 부분으로 이양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배우고 계시는 민간 경비라는 겁니다. 원래 이 민간 경비는 누가 했었습니까? 네, 국가에서 주로 경찰이 주로 하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넘겨준 거예요? 네, 민간 부분으로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이제 업체에 지불하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 치안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타난 게 이 바로 민간 경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민간 부분으로 이양되는 요소가 없었다면 이 과목이 있었을까요? 이 과목은 없어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 민간경비라는 과목 자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공부문이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걸 이제 한다 그래서 치안 서비스를 국가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국가가 기본적인 건 다 해요. 기본적인 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민간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분야가 이렇게 뚝 떼어져서 이렇게 맡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민간 경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 중, 고등학교, 이제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선생님들도 전부 다 퇴근하시고 또 학생들도 전부 다 집에를 돌아간 시간에 뭐가 가동이 돼요? 예전 같으면 거기에 아주 오래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고 또 거기에 그 학사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네. 일반적으로 기계경비를 거기다가 부착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부 다 보안 장치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퇴근하는 시간에는 거기에 이제 기계가 보안을 서는 거죠. 경비를 서요. 거기에 이제 센서가 작동이 되는 뭔가 침입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기계경비 업체의 경비원들이 출동을 해서 거기 경비를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혹은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이런 민간 경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국가도 민간 경비를 활용을 해요.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치안 유지 기구의 유형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공적인 것도 있고 완전히 사적인 것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적 치안, 사적 치안, 혼성적 치안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 치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경찰이에요. 그죠? 경찰, 검찰, 그리고 이제 교정기관이나 그 이외에 형사사법기관들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적인 기관들이에요. 그 다음, 사적인 치안도 있어요. 이 사적 치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되는 민간 경비예요. 그래서 민간 경비 업체 혹은 산업 혹은 이제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 예방 단체나 혹은 활동. 요즘에 이제 자율방범대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반의 언론 같은 경우도 치안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을 종종 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많이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때요? 경찰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강력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범인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증거가 확실해. 이런 경우들은 몽타주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방송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몽타주에 있는 저 사람은 나는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면 신고를 해 가지고 잡을 수 있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웃고 즐기고 뉴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사적 치안기구로서의 기능을 일부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성적 치안이에요. 이 혼성적 치안은 사적 치안과 공적 치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요소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청원경찰이에요. 아마 앞에 이제 OT나 앞에 소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때요? 이 청원경찰은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청원경찰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청원경찰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특별하게 막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청원경찰을 만들 당시에 조금 이따 역사가 나오겠지만 청원경찰을 만들 당시에는 국가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요 시설이나 혹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회사의 경영자들이 야, 우리도 경찰을 좀 배치시켜가지고 우리 좀 요 중요한 거 이거 일하는데 이거 좀 도둑도 안 맞게 하고 좀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경찰 좀 배치시켜달라라고 하니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경찰 같은 그런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 너희들 뽑아라. 그럼 네가 돈 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청원경찰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만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아픈 역사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좀 돈 있고 그랬으면 국가가 그거를 이렇게 경찰을 배치시켜서 해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이제 각 이제 경영주들의 돈을 자체적으로 이 경비를 서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승인해 줄 테니 뽑아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청원경찰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청원경찰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청원경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승인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인데 실제로는 사직업체에 일단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적인 요소도 있고 사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특수경비원이에요. 특수경비원은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요소 혹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비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경비원은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경비원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청원경찰하고 이런 경비원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 어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때요? 청원경찰이 상당히 좀 역사가 뿌리 깊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민간 경비에 들어온 거하고 청원경찰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합쳐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청원경찰 쪽으로도 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민간 경비를 하기 위해서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민간 경비원 쪽으로, 경비 지도사 쪽으로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로 갑니다. 제2절은 민간경비의 변천인데요. 민간경비의 변천인데 거기 제2절을 딱 들어봤더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발달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민간경비가 해야 될 일을 원래는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네,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으로 이양을 차츰차츰 하면서 나온 게 이 민간경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 간혹 민간경비론이나 이 경비 관련 시험에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왜요? 관련 개념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민간경비론을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경찰과 관련된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현직 경찰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경찰직 공부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 경찰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의 요소가 같이 겹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쩔 수 없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발달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영미법계의 어떤 경찰의 개념도 뒤에 비교를 하면서 같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계가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제가 판서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이제 경찰직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경찰 시험 준비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언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되실 거고요. 경찰 시험 물론 준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들으시면 되니까 설명을 듣고 쭉 보시다 보면 저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대륙법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2절입니다. 제2절에 민간경비의 변천에서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소개할 때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발달사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대륙법계 보겠습니다. 이 대륙법계라고 하는 이 국가는요, 주로 어떤 나라들을 일컫는 내용이냐면, 요거는 주로 프랑스,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게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순수법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프랑스나 독일 외에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대륙법계로 표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 관련 역사다 보니 제가 이제 프랑스, 독일을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 가장 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도대체 대륙법계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뭐야? 경찰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경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경찰은 무엇입니까? 경찰은 이 조직이나 이런 게 본질이 뭡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개념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개념이 변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 발달사 혹은 변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바뀌어갑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 그걸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고대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고대 시대에는 경찰을 뭐라고 혹은 어떤 걸로 봤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고대 시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들은 무슨 국가인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시국가, 그죠?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민이지만 이때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시민은 그때 당시 역사로는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뭐 다수결이든 아니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정책 결정된 대로 각자의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혹은 그 노예들을 각자 다스리고 그 정책에 맞게끔 펼쳐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런 쪽의 영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전쟁이 나면 노예들 먼저 내보내나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귀족들, 남자들, 그죠? 왕. 이런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먼저 전쟁을 하러 나가요. 전쟁 이기면 어때요? 진 나라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네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조직에 물론 따로 있었나요? 지금처럼 무슨 경찰, 뭐 검찰, 뭐 이런 조직이 따로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귀족들이 다 똑같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취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귀족들의 우두머리에 가가지고 일단 재판하는 이런 형태로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느냐? 바로 정치였다는 거죠. 모든 정치. 다르게 말하면 헌법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체의 정치를 가리킨다. 일체의 정치. 일체의 정치 자체를 경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특히 헌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라틴어식 어원에서 그게 잘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왔느냐? 폴리티아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대요. 폴리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이 정치 혹은 헌법 혹은 경찰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종이로 된 사전을 잘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요 단어에 어원에 두고 있는 이 단어를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폴리티아라고 하는 어원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나온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러시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정책. 팔러시라는 단어가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왔어요. 또 하나가 폴리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경찰, 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폴리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원상으로도 이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고대 시대 이 도시국가에서 도시에서의 도시 구성원들의 삶을, 즉 생명과 신체와 어떤 재산의 혹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펼쳐 나갔던 그 폴리스라고 하는 이 내용, 혹은 이제 어떤 지역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책적인 이런 내용이 실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찰이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다 돼 있었다는 거죠. 있잖아요. 모든 정치가 다 경찰이었고 모든 헌법 제의가 다 경찰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때예요. 이때는 뭔가 분화가 되고 자시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 통째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조금 흘러가죠. 도시국가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세기가 되느냐? 14세기부터 16세기로 갑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갔죠. 14세기부터 16세기가 되면 무슨 국가가 되나요? 네, 이때 이제 중세 시대가 되죠.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돼요. 갑자기 민간 경비 하는데 역사 시간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하는 이유를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경찰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경찰의 역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으로부터 일컬어져요.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 시간이 됐습니다. 자, 중세 시대입니다. 자, 중세 시대는 누가 주권자였나요? 다들 아시죠? 중세는 왕이 있었어요. 왕. 절대군주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죠. 절대군주가 있었습니다. 절대군주가 다스리고 있었죠. 우리가 속칭 왕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절대군주인 왕이 주권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권자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왕한테 있었어요. 왕. 자, 이 중세 시대에 맨 꼭대기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죠? 네, 그 밑에 공후백자남이라는 귀족의 자귀를 하사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족들은 그냥 자기만 하사받고 그냥 옷만 삐까뻔쩍하게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귀족의 자귀를 하사받으면 성을 하나씩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 의리의리한 성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도 살고 또 귀족 밑에 뭣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귀족들만 삐까뻔쩍하고 있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닙니까? 그 밑에 뭐 있어요? 네, 귀족들을 호위하고 귀족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뭐가 있었다? 기사계급이 있었어요. 기사계급. 자, 이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죠. 다스렸어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은 누가 있었느냐? 이 성을 하나씩 하사를 받았는데요. 성 안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러요. 농사 짓는 노예예요. 농사 짓는 노예를 농노라고 불러요. 이때 그나마 이때 당시도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휴식연제라고 해가지고 성을 하사받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걸 농토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땅을 쉬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 농노들은 이 귀족의 수하에 있는 말 그대로 생산의 도구입니다. 농노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죠?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은 떠돌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떠돌이가 있었어요. 자유민들이에요. 자유민들이 있었죠.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장사도 하시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이 숫자가 많아요? 농노나 자유민이 숫자가 많아요? 농노나 자유민이 숫자가 많죠? 그래서 이게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구조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려요. 잘렸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보면 위쪽에 나와 있는 절대군주, 귀족, 기사계급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는 농노나 자유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위쪽을 뭐라 그래요? 다스리는 사람 이래가지고 치자계급이다. 다스릴 치자에 놈자자를 써서 치자계급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농노하고 자유민들은 뭐예요?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피치자라고 불러요. 피치자.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다. 피치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에 있는 치자가 피치자를 다스리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두 자로 뭐라 불러요? 네, 요즘에 이게 잘 좋은 말은 아닌데요. 통치라고 해요. 통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 그래요? 통치권이라고 하죠.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통치권이라는 말의 기본 베이스가 된 단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경찰권이에요.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걸 의미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 경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통치라는 말이에요. 이 통치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요? 그럴까요? 왜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사람 위에 사람 있나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뭐 있다 예,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 안에 끼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요소하고 좀 끼어 있는데요. 이 왕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확보한 것은 이 속세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걸까요? 원래 자기 걸 거야?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걸까요? 정당성을 확보한 다른 루트가 따로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 나는 왕이었어 이러면서 다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에게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는. 누가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신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요. 왕 옆에 꼭 누가 따라다녀요. 십자가 큰 걸 쓰고 으리으리한 옷을 입고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게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성직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신부였습니다. 그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이 왕에게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준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신의 영역이 분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왕이 군주로서 밑에 있는 이런 많은 속세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근원주를 확보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거를 학자들은 왕권 신수라고 그래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 신이 바로 여기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의 영역과 속세의 영역이 분리되어집니다. 신의 영역과 속세의 영역이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고대 시대하고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어떤 부분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신의 영역이 분리됐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분리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 행정 분야가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교회 행정 분야가 분리되어진 시기예요. 경찰이라고 하고 왕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왼쪽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영역은 교회 부분은 왕이 터치를 못해요. 왜? 만약에 여기를 터치해버리면 자신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왕은 절대 신을 건드리지 않아요. 교회 행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부분이 이탈됐죠. 이 부분은 경찰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는. 어디만 경찰이라고 불러요? 왕이 다스리는 이쪽 통치권 영역만 경찰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양자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 헌법을 다 경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는 어떻게 돼요? 중세 시대는 고대 시대에 일컫던 정치 내지는 헌법이라고 부르던 이 경찰의 영역에서 무엇을 뺐어요? 교회 행정을 뺐어요.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가 경찰이다. 그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전체의 이 헌법에서 혹은 정치 전체에서 이 교회 부분을 뺐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속세를 다스리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죠? 바로 요게 14세기부터 16세기로 가면서 차츰차츰 발생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국정 전반이다. 이렇게 불러요. 국정 전반이다. 국정 전반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 부분만 빼고 교회 행정 부분만 빼고 난 나머지를 전부 다 경찰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개념이 조금 축소가 됐네요. 그죠? 개념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나눠 보겠습니다.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하고 좀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좀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성서를 좀 보시는 그런 분들은 이걸 이제 좀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오른쪽에. 그죠?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게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중세시대에는요. 종교적인 요소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이거는 속세를 다스릴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닌 속세의 사람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그런데 고대시대에 이때 정치헌법이라고 불렀던 이때 당시의 리더, 즉 대표는 뭘 했어요? 하늘의 제사도 지내면서 속세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개가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재정이 이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속세를 다스리는 사람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따로, 속세를 다스리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려서 둘레가 분리가 됐다. 근데 요 사이에 경찰의 개념이 보시다시피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빠졌다? 교회 행정 분야, 즉 종교 분야가 이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의 역사로 또 갑니다. 다음의 역사를 보면 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뭘로 가냐면 경찰 국가 시대로 가요. 경찰 국가 시대로 간다. 이 경찰 국가 시대는 여기가 지금 16세기잖아요. 그죠? 중세 시대 끝부분 16세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몇 세기 된다?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후반부까지 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중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18세기 중엽까지가 경찰 국가 시대.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 책에서는 여기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 경찰 국가 시대까지. 그러나 이제 경찰사를 설명을 할 때는 이 17, 18세기까지 이 부분을 이제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경찰국가식의 뒤쪽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서 설명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